제가 31살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력이었죠. 나 카드는 거의 안 써. 현금으로만 쓰는 게 습관이야.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만 쓴다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드 긁다가 빚만 늘어나잖아. 나는 그러기 싫어서 현금만 써. 그래야 내가 얼마나 쓰는지 눈에 보이거든.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맛집을 찾아다녔고 영화도 거의 조조 할인을 이용했어요. 처음엔 좀 아쉬웠죠. 다른 커플들처럼 화려한 데이트를 하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절약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그 남자 좀 짠돌이 아니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 맞아. 너 나중에 결혼하면 용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걱정 반 농담 반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선물로 줬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 명품이었죠. 어떻게 이런 걸. 너 갖고 싶어 하는 거 알았어. 내 용돈 몇 달 모았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색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나 지금 결혼 자금 모으고 있거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집 장만하고 싶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부모님 돈으로 집 사고 결혼 자금 받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당당하잖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자립심 강한 남자.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우리는 큰 싸움 한 번 없이 지냈어요. 물론 가끔 제가 좀 더 낭만적인 데이트를 원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집에서 요리해서 소풍 가기, 야경 명소 찾아다니기, 무료 전시회나 공연 관람하기. 돈을 많이 안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와 함께하며 배웠죠. 부모님께 그를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착하고 알뜰한 청년이네. 요즘 애들은 펑펑 쓰기만 하는데. 엄마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끄덕이며 흐뭇해 하셨고요. 그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교제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절약 정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말이죠. 그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절약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거죠. 곧 모든 게 무너질 줄도 모른 채 저는 행복한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두 집안 모두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예산 한번 정리해보자. 그는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비용 항목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단과 예물, 스드메, 신혼집 계약금, 가구와 가전. 하나하나 보다 보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최대한 아껴야 해. 내가 모은 돈이랑 네가 모은 돈 합치면 이 정도고 부족한 건 어느 정도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저희는 각자 몇 년간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갚아나가면 돼. 신혼집 계약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역세권에 괜찮은 투룸을 찾았고 넓진 않았지만 신혼집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구는 중고로 사자. 응? 중고? 응, 요즘 중고장터 보면 멀쩡한 가구들 엄청 많아.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인데 가구를 중고로 채운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새 가구로 장만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중고장터를 검색해보니 정말 상태 좋은 가구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침대는 새 걸로 사자. 그건 좀. 당연하지. 침대랑 매트리스는 새 거 사고 소파도 새로 살게. 그런데 옷장이나 식탁 서랍장 같은 건 중고도 괜찮잖아.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실속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말부터 우리는 가전 매장과 가구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장고 어때? 용량도 크고 에너지 효율도 좋네. 좋은데 가격이 좀. 이것 좀 봐. 여기 인터넷 최저가보다 30만 원 정도 더 싸. 그는 모든 제품을 현장에서 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찾았어요. 그렇게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온라인 최저가였죠. 자기야, 진짜 꼼꼼하다. 나 혼자였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것도 다 우리 돈이잖아. 10만 원이라도 아끼면 그게 다 우리 살림에 보태지는 거야.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점점 그의 방식에 익숙해졌어요. 가구는 중고장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상태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여기 6인용 식탁 세트가 15만 원이네. 새 거 사면 60만 원 넘게 드는데.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우리는 주말마다 중고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집은 이사 가면서 급매로 내놓은 거라 거의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또 어떤 집은 몇 년 썼지만 관리를 잘해서 충분히 쓸만했고요. 이 옷장 괜찮은데? 근데 문짝에 긁힌 자국 있네. 그 정도는 스티커로 가리면 되지. 결국 우리는 식탁과 옷장, 신발장과 거실장을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새 가구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요. 그 과정에서 저도 나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알뜰하게 장만하는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둘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조명 예쁘지 않아? 근데 가격이 좀. 알았어, 괜찮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소품이나 인테리어 용품을 보면 그는 항상 가격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싸다는 결론이었죠. 처음엔 이해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우리 커튼은 새로 맞추자. 창문 크기가 특이해서. 인터넷에 기성품으로 사면 안 돼? 그러면 사이즈가. 그냥 조금 짧아도 괜찮잖아. 결국 커튼도 기성품으로 샀습니다. 창문보다 10cm 짧았지만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살던 원룸에 있던 짐들과 새로 산 가전과 중고로 산 가구들. 이사 비용도 아끼기 위해 작은 트럭을 빌려서 친구들과 함께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사 업체 부르면 최소 50만 원인데 우리가 하면 그냥 트럭 빌리는 10만 원이면 돼. 그래도 힘들잖아. 친구들이 도와준다잖아. 밥이랑 술 한 턱 내면 되지. 이삿날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다들 땀 흘리며 짐을 날랐어요. 저도 함께 짐을 날랐고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고기를 사줬습니다. 야, 너희 알뜰하긴 하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었어요. 입주를 며칠 앞두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입주 청소 어떻게 할까? 업체 불러야지. 새 집인데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업체 부르면 비싸잖아.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 둘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모님께 입주 청소 부탁드리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장모님 지금 집에 계시잖아.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청소업체 부르면 20만 원은 나오는데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한 5만 원 정도 용돈 드리면 되잖아.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진심이야? 응, 왜? 장모님 요즘 시간 되시잖아. 그리고 청소업체에 부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야, 우리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도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일하시면서 허리랑 무릎 다 망가진 거 알잖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신 거야. 지금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계시다고. 그래도 청소는 할 수 있잖아. 살살 하면 되지.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청소가 그렇게 쉬운 거 같아? 입주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구석구석 닦고 창문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살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5만 원 드린다잖아.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청소 일을 하시는 사람이야? 그냥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장모님이 시간 되시니까. 시간 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너도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 그럼 시어머니한테도 부탁해봐.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돼. 왜?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일만 하셨는데 괜찮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엄마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20만 원 아끼려고 아픈 사람한테 청소시키자는 게 경제적인 거야?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교제 2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며칠 후에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장모님께 10만 원 드릴게. 5만 원은 너무 적었던 것 같아.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뭐를?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네 태도가 문제라고. 아픈 사람한테 힘든 일을 시키려는 게 문제라고. 나는 그냥 도움 요청한 건데. 도움이 아니라 이용이지. 너는 우리 엄마가 집에 있고 돈도 아낄 겸 해서 시키려는 거잖아. 진짜 도움을 부탁하는 거였으면 우리 엄마 상태부터 먼저 생각했어야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돈이 빠듯하니까. 돈이 빠듯하면 우리 둘이 하면 되잖아. 왜 우리 엄마를 끌어들여?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시간 없으면 업체 불러. 그게 정상이야.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아끼려고 장모 부려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럼 뭐야?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키는 게 부려먹는 게 아니면 뭐야? 우리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붙잡고 있는 엄마를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식당에서 청소일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허리 디스크와 무릎 연골 손상.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5만 원에, 아니 크게 인심 써서 10만 원에 입주 청소를 시키자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아니, 어쩌면 깨져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가족을, 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카톡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도 정리가 필요했기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자기야, 내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의 말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께는 청소 부탁 안 할게. 대신 우리 둘이 주말에 같이 청소하자. 업체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이틀 정도 투자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20만 원 아낄 수 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는 네 말 듣고 장모님한테 부탁 안 하겠다는 건데. 너는 왜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지 생각해봤어? 그건 경제적으로. 됐어.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부탁하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께 입주 청소 부탁하자. 10만 원 드리면 되잖아. 너도 말했잖아. 가족끼리 도움 주고받는 거라고. 야, 그게 무슨. 왜? 시어머니는 안 돼. 우리 엄마는 되고.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하셔. 왜? 왜긴 왜야? 우리 엄마는 하늘 같은 분이야. 평생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하늘 같은 분? 그럼 우리 엄마는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우리 엄마는 평생 그런 일 하시면서 사셔도 괜찮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못 하신다는 거지?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 지금 네 말이 그런 뜻이잖아. 우리 엄마는 만만하고 시어머니는 귀하신 분이라는 거. 만만하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냥 뭐?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돈도 아낄 겸 해서 시키면 되겠다 싶었던 거지? 시어머니는 그런 일 시키면 안 되고.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어요.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 그럼 우리 엄마는 건강해?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 다 닳아서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시어머니보다는 괜찮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올해 66이잖아. 우리 엄마는 62이야. 4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말해봐. 왜 시어머니는 안 되고 우리 엄마는 되는데?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엄마는 귀하게 여기고 제 엄마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말해줄게. 너는 우리 엄마를 네 엄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똑같은 청소인데 왜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 주고 하자고 했어? 아니, 나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 엄마 허리 아픈 거 알면서도 청소시키려고 했잖아. 그것도 5만 원에.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분이라서 안 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알아. 내가 장모님 몸 상태를 고려 안 한 게 잘못이었어. 그것뿐이야? 너는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나는 장모님 존중해. 존중하는 사람이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켜? 그것도 아픈 몸으로? 그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아니었더라도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청소 부탁 안 했을 거지?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맞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일 하시는 걸 상상도 못 하겠어. 평생 편하게 사신 분이거든. 그래, 시어머니는 평생 편하게 사셨구나.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 나 키우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이용이 아니라 이용이지. 네가 뭐라고 포장하든 그게 이용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결혼. 자기야. 그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더 하자. 더 할 얘기 없어. 너는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문제는 그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야. 네가 나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좀 늦었지?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명절 때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제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 되겠죠? 시부모님만 귀하게 모시고 제 부모님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결혼 생활.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안 되겠다고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는 걸까? 남자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화를 가라앉히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입주일 당장 다음 주인데 청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청소 얘기부터 하는 그 사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또 메시지가 왔어요. 왜 연락 안 해? 화났어? 나는 어쩔 수 없으면 청소업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야지. 며칠째 제대로 안 먹잖아. 조금 이따 먹을게. 무슨 일 있니? 신랑한테서 연락 없어?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입주 청소 얘기와 5만 원 얘기, 그리고 시어머니는 하늘 같은 분이라고 한 그 말까지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니? 모르겠어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사실 청소 정도야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람 마음이 문제지. 그런 마음으로 네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그 사람이랑.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뭐 얘기할 거 있어?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나 진지하게 고민했어.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파혼하자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말했어요. 청소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청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지. 나는 너 사랑해.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존경해.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면 뭐해? 행동은 정반대잖아.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나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데이트 비용도 내가 다 냈고 생일 선물도 챙겨줬고. 그래, 고마워. 근데 그게 다야? 뭐가 더 필요한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2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겠어? 너한테 결혼은 뭐야? 사랑? 아니면 효율적인 선택? 무슨 소리야? 너는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 투자했고 얼마 이익인지 계산하는 것처럼.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과거형이네. 지금도 그래. 나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신혼집 계약금에 가구에 가전에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요. 돈 얘기부터 하는 거 봐. 역시 너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네. 당연하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그럼 반반 나눠. 계약금 손해는 반반 부담하고 가구 가전도 네가 가져가든지 팔든지 해. 그게 말이 돼? 네가 파혼하자고 해놓고? 내가 파혼하자고 한 이유가 뭔데? 네가 먼저 문제를 만들었잖아. 청소 하나 가지고. 청소가 아니라고 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나는 너랑 결혼 못하겠어. 지금까지 사귄 시간이 2년이야, 2년? 그 인연이 아깝긴 해. 근데 앞으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정리할게. 변호사 통해서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정리하자. 손해배상 네가 나한테 줘야지. 그건 변호사가 판단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안도감 말이죠.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끝났니? 엄마, 다 끝났어.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엄마, 미안해.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서. 아니야, 결혼 전에 안 게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혼 사유가 명확하네요.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와 가족 모독. 이 경우 위약금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요? 네, 판례상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케이스는 명백히 상대방 잘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파혼 통보와 함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위약금을 내라고?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검토한 거야. 불만 있으면 너도 변호사 선임해. 미친, 입주 청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청소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결혼은 깨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걸 말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두드려봤고 그 다리가 부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건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파혼 통보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왜 온 거야? 할 얘기 없는데. 할 얘기 많아. 문 열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누구야? 전 남자친구요. 뭐? 이 밤중에? 소리를 듣고 아빠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돌아가. 내일 통화하자. 안 돼.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불이 켜졌어요. 그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순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나가서 얘기할게.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입주 청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취했으니까 집에 가. 안 가. 네가 대답해 줄 때까지 안 가. 엄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내가 그 입주 청소 당사자니까 내가 얘기할게. 아, 장모님? 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내 딸이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지 알아? 그게 제가 청소를. 청소 때문이 아니야. 네가 우리 딸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그거 너도 알지? 네, 그건. 알면서도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청소시키려고 했지. 그것도 너희 신혼집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야. 마음이 없었던 거지. 우리 딸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 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런 부탁 안 했을 거잖아? 아니, 그건. 왜 대답을 못해? 사실이니까 그렇지. 엄마의 말씀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자네랑 결혼했으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거야. 시댁 부모님은 귀하게 모시고 친정 부모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집에서. 아닙니다.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데 결혼하면 어땠겠어? 아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데려가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없어. 내 딸 평생 고생만 할 게 뻔해. 돈 아낀다고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내 딸한테만 희생 강요할 거잖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제야 그는 포기한 듯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멋있었지?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고마워. 그날 밤 세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잘 끊었다.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뻔했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잘못된 결혼은 돌이키기 힘들어.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에 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나 변호사 선임했어. 저도 변호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겁주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하면 이기기 힘들다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시하세요. 만약 정말 소송하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일주일 후에 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취하할게. 대신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 가져가. 계약금 손해는 반반?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연락할게. 결국 계약금 손해는 7대3으로 그가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혼의 주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였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신혼집 계약은 취소했고 가전제품과 가구는 그가 가져갔어요. 저는 제 집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해는 있었습니다. 저도 몇백만 원이 날아갔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만약 그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명절마다 시댁만 찾아가고 친정은 뒷전에 기념일은 시어머니만 챙기고 친정엄마는 나 몰라라. 집안일은 제 몫인데 돈 관리는 남편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잘못된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요.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모습을 보세요. 평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멈추세요. 직감은 대부분 맞으니까요. 저는 제 직감을 믿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고 지금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로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밥집 일을 거들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쉬어야 해. 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에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송금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반면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고 대학도 지방대학을 겨우 들어갔다가 중퇴했습니다. 워낙 끈기가 없다 보니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장사 같이 하자는데 미천만 좀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 아들, 엄마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차근차근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엄마는 그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몇 번을 내어줬습니다. 떡볶이 장사,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들은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걱정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또 돈 줬어? 그렇게 계속 주다 보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괜찮아. 네 오빠도 곧 철들 거야. 엄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걱정 마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가게도 있잖니? 딸의 목소리에는 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철이 들겠구나,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도 생기겠지 싶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금과 예식비용, 살림장만. 돈이 하도 들길래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게. 결혼식 날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김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가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직접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짝을 만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편 부모님, 특히 안사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집 형편을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댁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은 지금 직장이 안정적이신가요? 지금은 장사 준비 중입니다. 곧 자리 잡을 거예요.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결혼하면 집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최소한 전세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아,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우리도 안심하고 딸을 보내죠.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 이야기와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예식 비용과 살림 장만까지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미국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오빠는 맨날 엄마한테만 기대잖아. 괜찮아. 결혼은 한 번뿐이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엄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약속해.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았어. 걱정 마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면목 없어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열심히 살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알아서 할게. 그래, 잘해라.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당연하지. 걱정 마. 결혼 후에 아들 부부는 제가 얻어준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또 장사를 시작한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함께 한다니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가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특별히 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곁에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손주 소식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이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끔 외식 자리를 만들어서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니? 그럭저럭. 손님이 좀 늘었어. 며느리는 힘들지 않고?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헤어질 때도 아들은 급하게 일어서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가게 문 다시 열어야 돼. 그래, 조심히 가라.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슬슬 제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집도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고 혼자 사는 집도 너무 컸습니다. 실버타운 팸플릿을 몇 개 받아놓고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났다는 서운함보다는 이제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저를 맞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왜들 이래? 무슨 일 있니?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엄마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가게가 잘 안 돼. 가게가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임대료도 비싸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솔직히 말하면 빚이 좀 생겼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어떻게 빌렸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었고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위치가 안 좋았나 봐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어. 역세권에 괜찮은 상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이야. 위치가 진짜 좋거든. 월세 내면서 장사하면 답도 없고 이참에 상가를 사는 게 어떨까? 상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7억 정도 해. 뭐? 7억? 너 미쳤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들어봐.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하잖아. 거기다 내가 대출 좀 받고 엄마가 좀만 보태주면 7억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상가 사서 장사하면 월세 안 내도 되니까 그 돈으로 대출 이자 갚고 남아. 나중엔 그 상가 값도 오를 거고.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게 엄마 노후 대비라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님이 걱정돼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같이? 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곁에 있으면 훨씬 안심이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 가게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게 더 좋지 않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외면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시집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요. 이제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을 판다는 건 제 마지막 안전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 격렬하게 반대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집을 팔게.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장사 잘 돼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엄마 실버타운 들어갈 돈은 꼭 챙겨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엄마한테도 꼭 보답할게.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꼭 잘해서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서둘렀습니다. 이게 부모 역할 아니겠나.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저희는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미 반찬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게 앞에 두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보낸 가방에 반찬통을 담아 아들 부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는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 2명과 함께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밖에서 먹는다더니 여기 있네. 저는 반찬을 전해주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음흉한 느낌마저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카페 유리창 옆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 눈물 연기하는 거 있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가 집 팔기로 했어? 드디어 오케이 떨어졌어. 5억짜리 집인데 그거 팔면 우리는 완전 대박이지. 헐, 대박. 근데 진짜 같이 산다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냥 집 팔게 하려고 한 소리지. 그럼 집 팔고 나서는? 일단 돈 받고 적당히 시간 끌다가 요양원 알아봐드린다고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지 언제까지 모신다고는 안 했잖아.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혼자 있어봤자 쓸쓸하게 사는 거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거기 가면 또래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 너희들은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늙은이 모시고 살면서 내 청춘 다 바치라고? 그건 아니지. 그럼 남편은 뭐래?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에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엄마 모실 생각은 없던데 나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헐, 너네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상가 사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위치 좋은데 상가 하나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들킬 게 뭐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요양원 알아본 거라고 하면 되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어. 어차피 집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판 거고 우리는 그냥 도움받은 거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보낸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보낼 거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모실 생각 없어. 집에 들어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도.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들도 함께 저를 속였다는 말.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이 걱정된다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 파는 건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믿었을까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계속 주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망쳤어요.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하게 마른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집 매물 내놓은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매물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냥 취소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더 이상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매물을 취소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딸에게 증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아드님 몫은 전혀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아들에게는 충분히 줬어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비탄감, 이제 더 줄 건 없습니다. 저는 집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을 모두 정리해서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 처분해서 입주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도 딸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는데. 엄마 재산 일부를 네게 증여하려고 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네가 늘 엄마 걱정해줬잖니? 이제 엄마도 네 미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뭔가 있었지?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오빠가 엄마를 많이 실망시켰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서류 처리할 거니까 네 도장이랑 서류 좀 보내줘. 나 당장 한국 갈게. 일주일만 시간 줘.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고 결국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엄마, 왜 취소한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뭐? 갑자기 왜? 우리 상가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그건 네 문제야. 엄마는 집 안 팔아. 지금 장난해?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어떤 약속? 같이 산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산다고 했지. 근데 그게 진심이었니? 무슨 소리야? 아들, 엄마를 바보로 아니? 엄마가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뭐를? 네 마누라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너희 카페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 엄마 집 팔아서 돈만 받고 요양원 보낼 거였지? 아니야.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직접 귀로 들었는데 오해야? 어차피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다.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게 오해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다며? 네 마누라 말대로 너도 나만큼이나 부담스러워했다고. 엄마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 집으로 갈게. 올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부를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이랑 같이.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아니야. 내가 너희 둘 다 똑똑히 봤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증여 서류야. 네 동생한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한테 줄 건 이제 없어. 내 남은 재산은 모두 네 동생한테 갈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요양원 보낼 거였지?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 그래,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살지 말아보자. 변호사한테 각서 공증까지 다 받아서 법대로 해보자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하겠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으니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도 입 다물어. 방금 네 마누라 말 들었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했다며. 아니, 그건... 아들,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를 망쳤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줬고 너무 쉽게 용서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어. 엄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재산 상속도 없고 용돈도 없고 도움도 없어. 너희는 이제 알아서 살아. 혹시라도 소송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너희가 날 배신했어. 그것도 내 집까지 팔게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미 한 번 속았어. 두 번은 없어.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돌아보며 빌었지만 저는 아예 현관문을 열어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내고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에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는 편하게 사셔야 해.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우리는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 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고른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이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게 딱 맞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방, 불편함 없는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호텔처럼 쾌적한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노년의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우리 같이 산책하고 식당 가요. 그래요,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떨고 요가 수업도 듣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립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취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자식분이 몇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고, 좋겠네. 딸아들 남매면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든든하죠. 아들은 글쎄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가끔 한국에 올 때면 꼭 들러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 없어. 여기 너무 좋아. 걱정 마. 오빠는 연락 안 와? 가끔 와. 근데 내가 안 받아. 잘했어, 엄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아들은 처음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보냈죠. 처음에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고 결국에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아? 자식한테 상속 안 하면 나중에 소송 걸 수도 있어.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딸이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에 반환 소송을 시작하겠다고요. 그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아들은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실버타운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만만하게 보였을까? 김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옆에 앉은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 생각이요. 자식 농사 참 어렵네요. 누가 아니래요. 나도 아들한테 한 번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 거의 다 뺏기고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여기 왔죠. 그러세요? 평생 모은 돈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줬는데 망하더니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깨달았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박 선생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딸이 효녀라며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 하나뿐이라 더 외롭죠.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친구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면 되죠. 그렇죠. 친구가 자식보다 낫더라고요. 며칠 후에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재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연락도 안 와요. 다른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땅 팔아서 다 나눠줬더니 이젠 용돈도 안 줘. 자식 새끼들이 아니라 원수야.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평생을 헌신했고 모든 걸 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집까지 팔아서 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걸 미리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재산은 절대 전부 공개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전부 알 필요는 없어요. 둘째, 살아있을 때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해야 해요. 셋째, 재산은 다 쓰고 죽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만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어예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야 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서 일몰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참 곱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가게 문 닫고 설거지하고 아들 걱정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이 있고 제 공간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제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